소설 동의보감 제1화. 잘 있게. 과거를 보러 떠나는 들뜬 친구들이 말했다. 과거 날짜에 2달이나 여유를 두고 남은 공부를 한양에 가서 하리라는 팔자 좋은 친구들이었다. 명종이 승하하고 조선의 14대 임금으로 선조가 즉위한 첫해 1518년, 평안도 용천 오도곡의 큰 나루. 간간 쌀랑름이 섞인 2월의 갯바람이 살을 애듯이 모질었다. 그 추위에 발을 동동거리며 해주로 떠날 배를 기다리던 허들의 성객들이 나루의 제일 앞자리에 선 허준과 그 친구들로 인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걸음을 세우고 있었다. 반상이 유별하여 큰 갓 쓰고 각자 하인을 거느린 그 혹이 서린 양반댁 자제들, 더구나 과거 보러 가는 그들의 앞을 무엄하게 가로질러 먼저 배전에 오르기를 저어하여 그들의 작별 인사가 빨리 끝나기를 흘깃거리며 기다렸다. 다녀오리. 키가 제일 작은 심진사댁 사위가 허준의 손을 쥐었다 놓고 기찰포교의 안내를 받으며 배전에 걸친 널판 대기로 올랐다. 그 사오보 뒤를 따라 상민이라 불리는 것들이 널판 대기를 오르기 시작했다. 허준의 이마에 파란 힘줄이 솟기 시작했다. 어젯밤, 아니 어찌 어젯밤만이랴. 자신의 신분이 얼마나 천한 쪽에 속하는가는 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수없이 보았었고, 그 뼈저린 현실이 어머니의 경우만이 아닌 자기의 운명 위로도 굴러온 것을 확인하는 느낌이었다. 애초 허준의 머리에 얹힌 큰 갓은 그의 신분에는 가당치도 않은 가짜였다. 생부가 용천 군수이기에 덤으로 글방에 드나들며 양반 가문의 친구들과 사귀면서 그들과 어울릴 때는 자기도 머리에 얹고 다니던 일종의 객기의 소산이었다. 비록 아버지가 직영내를 호령하는 군수일지라도 그건 아버지의 신분이요, 허준은 그 아버지의 첩의 자식이었다. 첩도 그냥 첩이면 서자 신분이 되겠지만 허준의 생모 손씨는 인종 1년 윤님이 사사당한 을사사화에 그녀의 집안도 종몰되자 역적의 아내와 딸을 공신들에게 나누어 주던 때의 제도에 따라 그녀 또한 하천되었다. 이어 그녀는 대감댁 따님이 시집갈 때 비녀가 되어 가마를 따라갔고, 새아씨의 성미를 거슬러 팔려가는 신세로 전전하다가 해미, 충청도에 있는 해양방어의 요지, 군관 허륜의 첩이 된 것이다. 이를테면 그녀의 법적 신분은 양가 출신의 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천첩인 것이다. 그 천첩은 무언가? 간단히 말하여 양반 상놈이라 불리던 양민, 즉 농군들에도 미치지 못한 천것들에 대한 신분 제도는 상상도 할 수 없도록 가혹한 것이었다. 공천이란 관부에 종사하던 종들을 일컫는 것으로 관청 소속의 기생, 나인, 관노비, 역졸 등이 이에 속했고, 그 문건은 장례원에서 관장했는데 3년마다 조사하여 소관을 작성, 동태를 감시하고 20년마다 정안을 작성하여 그들의 신분을 재확인하는 등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있기 전에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높고 높은 장벽이었다. 또 팔반사천이라 불리던 상엽군, 중, 백정, 무당, 광대, 공장, 일반기생, 산업이, 개개인의 종인 산업이란 그 가문의 재산으로 간주 상속했고, 종모법, 종부법을 시행, 아비나 어미가 종이면 그 소생 또한 어김없이 종이어야 한다는 비인간적인 제도가 엄연하니, 같은 팔천에 속해도 상전에게 예속되지 않았던 무당, 백정, 중, 옥졸, 백군, 장사꾼 등은 산업이에 비해 자유 하나는 누린 셈이었다. 그 자유도 없는 산업이 자자손손 세습하여 주인댁 문전 안에 종의 꼬리표를 달고 살다가 다음 대의 종을 낳아주고 또 낳아주며 또 낳고 낳으며 살다가 죽어가야 하는 산업이의 신세.
허준의 이마에 사라졌던 힘줄이 다시 불끈 솟았다. 떠나는 배를 보며 그의 무릎이 결코 추위 때문이 아닌 자신의 내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해 떨기 시작했다. 과거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 친구들 입에서 한양 얘기며 장차 획득하고 싶은 관직에 대한 화제가 부쩍 많아졌고, 허준 또한 어린 날 어머니에게 들은 한양에 관한 얄팍한 지식으로 열을 올려 그 화제에 끼어들고 했었지만, 그 자기는 과거를 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으므로 오늘 25리 먼 길을 전속 나온 것은 친구로서의 정미에 의한 가벼운 마음이었거늘 어쩐 일이란 말인가. 골백번 단념한 신분의 자각을 지금에 와서 또 캐묻고 안다라는 것은 물길을 잡아 멀어지기 시작하는 황포 쌍돛대가 한껏 해풍에 부푼 것이 보였다. 허준이 뇌까렸다. 나하고는 다른 사람들, 나하고는 다른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이마에 파란 힘줄이 약해갔다. 코끝이 시큰 울더니 머리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 눈앞이 보이지 않았다. 갈비뼈가 산산이 부서져 명치 끝으로 파고드는 것 같았다. 눈물을 지우고 시선을 들자 기암 괴석 바위가 가파른 오도꽃 해안을 돌아 황포 쌍돛대가 막 하나로 겹친 채 서해의 경랑 속으로 멀어가고 있었다. 개 같은 새끼들! 문득 허준의 입에서 배를 타고 멀어가는 그 양반 친구들 외 또 한 무리 그가 사귀는 천안 태생의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 쓰는 된소리가 뱉어졌다. 애써 비웃으려던 허준의 입이 실룩였다. 더러운 새끼들! 허준의 입이 그의 진짜 모습인 상놈의 소리를 냈다. 물론 그 말들은 배를 타고 멀어지는 친구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친구들을 태생에서부터 갈라놓은 세상의 제도와 거기 높다랗게 다리를 꼬고 앉아 내노라 하는 세상 모든 양반들을 향한 욕지거리였다. 이따위 세상! 사그리 불태워버려! 말 끝에 허준의 호흡이 폭발했다. 머리에 갓을 벗겨 움켜쥔 순간 발기발기 찢고 뜯으며 내팽개쳤다. 달리면 멈추지 못하는 것이 그의 태생이었다. 쌍놈들! 맨상투의 허준이 바닷가 자갈밭으로 내다르며 뒹굴었다. 쓰러지는가 했더니 떨리는 그 손이 돌멩이를 움켜쥐고 일어나며 멀어져가는 배를 향해 팔매질했다. 바다는 허준의 돌멩이를 삼키고 찰랑 소리도 내지 않았다. 싸랑눈이 굵은 눈발로 변하고 있었다. 벌겋게 눈물이 번진 허준의 눈자 위로 그 눈발들이 서늘하게 와닿았다. 그 머리 위로 때 묻은 갈매기 한 마리가 허준을 비웃듯이 기웃기웃 거리다가 문득 바람에 날리며 높게 낮게 한껏 자유롭게 바다 위로 떠갔다. 죽일 놈들! 모조리 싹 죽여버려야 돼! 뒷날 무덤 속의 생명을 끌어내고 한 마리 개찌렁이조차 밟으려 않던 온 세상의 병고를 구하려 애쓰던 그와 전혀 반대의 무서운 말이 뱉어졌다. 18놈들! 내밀할 자식들! 표현에 비해 그의 마지막 욕설은 기운이 다 빠진 씨부림에 지나지 못했다. 못 박혀선 그의 발치로 문득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허준이 찢어발긴 갓 조각이 거기 떠 있었다. 갑자기 멍청해진 허준의 맨 상투 위로 눈발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다. 친구들을 태운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 지 오래. 허준은 아직도 텅 빈 나루의 눈발 속에 서 있었다. 백군들이 선객들을 위해 피워놓은 통 장작더미 모닥불이 재가 되어 흩날리고 있었다. 아침 한나절은 더 이상 원행 떠날 큰 배는 닿지 않을 모양이었다. 뜨거운 머리가 식어가고 갯바람에 목덜미와 발이 시려오자 허준이 자문했다. 어떡할 건가? 오도꽃에서 용천읍까지 25리.
오늘 같은 날 집에 돌아가봤자 어머니의 한숨이나 눈물을 볼 게 뻔하다. 허준은 군서산 봉수군의 말동 창고지기로 있는 술친구 양패놈을 생각해내고서야 못 박혀있던 오도꽃 해안에서 발길을 돌렸다. 봉은 회에 불을 켜는 야간 신호용이요, 수는 쌀이나무에 불을 피워 그 연기로 신호를 삼는 주간용 신호인데, 그 연기를 바람에 흐트러지지 않게 올리기 위해선 불길에 말동을 섞어 태우는 게 비방이다. 때문에 각 봉화대의 말동 창고지기는 제법 완력을 앞세워 말발이 서는 자가 맡았고, 욕 잘하고 주먹질이 날랜 양태놈은 최적임자였다. 특히 허준과는 용천 관내를 쓸고 다니는 호가 난 왈패 한 짝이기도 했다. 양태놈이나 끌고 사위포, 태기년이 버리고 있는 술집에나 파묻혀서! 그 뒤는 생각할 것도 없었다. 그냥 그렇게 술이나 퍼마시고 잡년의 허리나 끌어안고 만사 잊어버리고 싶을 뿐이다. 생부를 남편이라거나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그들 모자지만 그래도 사또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때마다 한사코 타이르는 어머니의 말도 오늘의 허준에게는 염두에 없었다. 될 대로 되라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신세가 아닌가. 아니면 차라리 묵묵히 논밭이나 일궈먹는 농사꾼의 신세 정도로라도 태어났던가. 국법의 매인 태생은 미천할지라도 사람으로서의 행동은 천하지 말라며 정실 출시 몰래 한사코 글을 배우게 한 어머니의 눈물도 지금은 가소로울 뿐이다. 북으로는 의주, 삭주로 이어지는 인산, 도산, 봉화대를 바라보고 남으로는 철산의 웅골산 봉화대와 호응하는 용천 군서산 날망에 위치한 봉화대는 산세가 험준했다. 발 밑에 밟히는 건 눈이 아니고 겨우내 녹지 않은 얼음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산비탈을 기어오르는 허준의 격정은 핑계는 말친구인 양태놈이요, 소위포 잡년의 허리요, 술이요 하면서도 기실 그건 어머니로부터의 도피가 아닌 어쩌면 그 반대인 어머니의 비극을 짐짓 한번 찔러보는 의식적인 가학행위인지도 몰랐다. 저지르면 괴로워하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 저지른 후면 더 많이 감싸려 들고 서러워하고 위로하려 드는 어머니의 서름 속에서 또 한 번 허준은 어머니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어두운 숙명을 지그시 확인하고 싶은 아련한 쾌감 같은 것인지도. 불쌍한 어머니. 어릴 적 정실추 씨에게 곧잘 저고리섭이 뜯기고 안채 높은 마루에서 텟돌 아래로 떠밀려 떨어지는 모습을 담 너머에서 지게를 받쳐놓고 올라서 들여다보았었다. 감히 뛰어들어 말릴 권리도 없던 천첩의 아들은 그 어머니의 비명을 속절없이 들으며 담벼락에 이마를 박고 울기가 일쑤였다. 그런 밤, 어린 허준은 종년 어머니의 멍든 곳을 어루만지며 어머니를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어머니로 여겼었다. 그러나 자라오면서 허준은 어머니를 불쌍한 어머니에서 불쌍한 여자로 여기게 되는 두어 가지 사건을 겪었다. 허준의 생모 손 씨에 대한 정실 추 씨의 5만 가지 투기를 보다 못한 아버지가 허준의 나이 9이 되던 해인가 그녀를 천적에서 뽑아 자유로이 떠나보내려 했음에도 남편에 대한 정을 끊을 수 없었던지 그 보호를 떠나서는 현실만한 의지처도 없다고 보았는지 어머니는 떠나지 않았다. 그건 무엇이었을까? 신분이야 어쨌든 사랑에 빠진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그칠 수 없는 정염이었을까? 아니면 장성하기까지 자식을 보호하려는 모정이었을까? 추 씨가 부리는 종년들에게 걸핏하면 머리끄덩이를 들려 안채 샘문으로 끌려 들어가 마침내 발가 벗기우고 안채 육간 대청에서 텟돌 아래로 굴러 떨어져서야
닭 다리 끝나는 그 지독한 박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곁을 떠나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허준은 어머니를 불쌍한 어머니에서 불쌍한 여자로 바꾸어 생각하게 된 것이다. 또 있다. 연전에 정실 추씨가 깊은 병이 들었을 때 밤을 꼴딱 세워가며 팔다리를 주무르고 그래도 끝내 자네 수고허네. 소리 한마디 않던 20여 년을 마주보던 연적에 대한 헌신 뿐이랴. 그녀의 죽음 앞에서 대성통곡해 울어야 하던 여자. 내가 어른이 되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호강을 시켜드리겠노라고. 마음에 되뇌던 맹세도 어른만 되면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있고 온갖 것을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긴 어린 소년의 순진한 소망이었을 뿐. 어른이 된 지금 오늘 겪었던 친구들과의 이별은 무엇을 뜻하는가? 불쌍한 여자의 불행까지 떠맡을 주제는 고사하고 자기 또한 자기 한 몸조차 주체하지 못하는 무력한 천거대의 아들일 뿐이 아닌가. 나의 운명은 끝난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훨씬 이전 어머니가 종의 신분이 된 그 순간부터 우물가 아녀자들 앞에 바지를 걷어내리고 나타나기라도 해야 풍속을 해친 놈쯤으로 몰려 관아의 문턱을 넘어볼까. 자신의 운명 속에서 내가 누구노라며 세상에 외쳐댈 문벌도 희망을 가질 신분도 없다. 그렇다면 뻔하다. 자기 또한 어머니가 겪는 저 고통을 일생 벗어날 길이 없으리라. 천것이라는 손가락질 속에서 자기가 보았던 저 수많은 눈물과 마소처럼 부림을 받으며 사는 저 허들의 인간들의 처량한 모습들이 허준의 걸음을 또 멈추게 했다. 추 씨의 죽음 후에도 안채 육간 대청 위에 서보기는커녕 그 정실 부인이 생활하던 안채엔 여전히 발길도 못하며 그녀가 거느리던 종년들조차 함부로 부리지 못하는 천첩의 질곡. 죽어도 하나 아깝지 않은 목숨이야. 숨만 쉬고 있지. 이미 나는 죽은 목숨인즉. 울창한 당나무 숲을 지나자 봉화대의 불꽃이 날아 산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5칸 너비의 방화벽이 꾸불꾸불 나타났고 그 한쪽 바위가 사태나듯 무너진 길 아닌 비탈을 오르며 허준이 또 생각했다. 살았대. 인간답기는 아예 바라볼 수도 없는 어머니와 나.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행복은 무엇일까? 행복? 내가? 코방귀부터 끼어졌다. 그러나 그는 곧 그 청년의 행복을 골똘히 생각해내려 했다. 허준이 어린 날, 어머니가 아직 젊고 아리따웠을 때, 어머니의 몸종 사머리에게 손을 잡혀 아침 문 안 차 어머니의 방에 들르면 어머니는 늘 무언가 한 가지씩 군것질할 것을 쥐어주었고, 그런 어느 날 허준은 문득 느꼈었다. 곱게 개켜놓은 이불단 속에서 살풋 피어나 소년의 코끝에 맡아지던 비밀스러운 꽃내음 같기도 한 성의 향기를, 그리고 때론 사머리의 방에 내쳐진 채 오늘은 들어가지 말라고 타이름을 받던 밤, 몰래 숨어 들어가 들여다본 방 안에 선녀처럼 아름다운 얼굴의 어머니가 기척도 모르고 분단장에 열중하던 그 기다림도 첨년의 행복이었을까. 산성 봉수대에는 분명 오늘 직숙일 터인데도 양태놈은 직처에 없었고, 사또의 자제 허준의 출연에 오장 한 놈이 다가와 아첨기 어린 말을 걸다가 사라졌다. 허준은 봉수대 북쪽 비탈 말창고 앞에 서서 눈 아래 올망졸망 크고 작은 산봉우리와 저 아래 철산과 의주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큰 길을 따라 번화한 용천읍이 백설에 덮여가는 것을 언제까지나 보고 서 있었다. 눈발이 허준의 맨상투 위로 엉겨붙고 옷자락이 깃발같이 펄럭였다. 10길, 100길, 1000길, 이까짓 세상 모조리 파묻어버려. 파랗게 얼어가던 허준의 입이
다시 들끓기 시작하는 세상에 대한 증오와 절망에 찬 파란 불덩이를 내뱉었다. 주먹만한 북극의 눈발들이 그 허준의 주변에서 생물대처럼 소란하게 맴돌았다. 봄을 맞이하는 마지막 대설이 될 모양이었다. 동의보감 제2화. 그날 허준이 봉수대에서 내려온 건 밤이 이슥해서였다. 기다리던 양태놈을 못 만나 서운했으나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 자신의 온갖 서름과 욕설을 퍼부은 탓에 산을 오르던 때의 답답하고 뻑뻑한 감정들이 쓸려나가 심정은 한결 개운해 있었다. 눈이 한자 가웃은 실이 쌓인 미끄러운 내리막길도 수백 번 오르내린 허준에게는 익숙했다. 눈에 빠진 옷자락이 일변 또 체온에 녹아 가삭가삭 소리가 나도록 얼어붙어 있었으나 하늘엔 언제 눈보라가 쳤었느냐는 듯이 구름이 벗겨지고 열일의 달이 휘영청 밝았다. 골짜기를 건널 때 들으면 결코 기분이 좋지 않은 부엉이 소리가 서너 번 따라왔고 컹컹 메마른 여우의 울음소리가 들리다가 멀어졌다. 가파른 골짜기를 벗어나자 허준은 지름길을 택하여 용천 군민의 원찰인 용호사의 경내로 들어섰다. 그 길은 허준에게는 익숙한 길이었다. 이런 버릇도 고쳐야 해. 걸핏하면 술 냄새를 풍기면서 고성방가의 방자한 모습으로 양태놈들과 함께 때 아닌 시각에 경내를 가로질러가면 잠자던 중들이 뛰어나오기 마련이고 더러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는 중들도 있었다. 한두 번도 아닌 허준의 그런 행동이 자연 어머니의 귀에 들어갔고 부처님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는 그녀는 다시는 스님들을 놀라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고 허준은 한마디 말대꾸도 없는 부처에게 그렇게 온갖 소원을 의지해 사는 어머니가 때론 애처로워 다시는 용호사의 경내를 침범하지 않겠다고 다짐도 했었다. 허준은 실소했다. 쥐죽은 듯한 경내, 그 눈 위로 경내를 침범해온 자신의 발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는 걸 본 것이다. 그러나 허준의 기분은 상쾌했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보다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을 제일 앞장서 혼자 새 길을 만들며 나아가는 기분이었다. 허준의 발자국은 대웅전 높다란 돌축대 위로 뛰어오르면서 사라졌다. 그리고 허준이 대웅전 높다란 추녀 밑을 돌아 딸랑거리는 풍경 밑으로 뛰어내렸을 때였다. 이 세상 자기 혼자 새 길을 열며 가고 있다는 허준의 오만한 착각을 비웃듯 그가 향하는 대웅전 널따란 마당엔 이미 한 사람의 가로질러간 발자국이 나타나 있었다. 웬 땡추중이 남의 길을 가로막아! 스님이라 하여 욕할 원한이 없는데도 양태놈의 말버릇을 따라 허준의 입이 중얼거렸다. 어쩌면 유독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던 그 욕 잘하는 늙은 중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허준은 혼자 빙긋이 웃었다. 만나면 재미있을 것 같았다. 이런 시각에 미처 몽둥이도 못 들었을 그 늙은 중과 딱 마주서면 어떤 얼굴을 할지 궁금했다. 허준은 그 발자국을 쫓아 젠걸음을 치기 시작했다. 발자국은 경내를 빠져나가며 길게 이어져 있었다. 염불에 송불에 수양도 급한 터에 그 되알진 욕지거리하며 여차직하면 몽둥이부터 들고 보는 노스님이 반드시 이 발자국의 주인공일 보장이 없는데도 허준은 좀 더 빠른 걸음으로 발자국을 쫓기 시작했다. 곡차 생각이 나서 내려갔는지도 모르지. 아니면 이런 밤중이니 숨겨놓은 과부라도 있어서 찾아가든가. 그 망상도 언젠가 몽둥이에 쫓기며 산비탈로 뛰어올라 양태가 그 노승을 약올려주던 소리였다. 허준은 혼자 웃어댔다. 경내에 침범한 줄만 알지. 아들이 그 망나니 양태놈들과 노승에게 그런 욕지거리까지 하며 놀린 줄을 어머니가 알았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나서였다. 웃던 허준이 문득 걸음을 세웠다. 이제야 보니 그 발자국은 남자의 커다란 발자국이 아닌
여자의 작은 발자국이라는 것과 발자국 따라 치마가 쓸고 간 흔적들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계집이라고? 이 시각에 계집이 이 눈 속을 왜 혼자서 다닌단 말인가? 허준의 관심에 또 다른 불이 붙었다. 시선을 들자 발자국은 이미 주위에 나타나기 시작한 마을 앞으로 이어져 있었다. 허준은 달리기 시작했다. 만나서 어쩌잔 말인가. 누군지 알 리도 없고 알아봤자다. 아마도 그 행동은 여자를 쫓는다는 심정보다 눈구덩이 속에 얼어붙은 발등 때문인지도 몰랐다. 인적도 없는 그 눈길을 허준의 하얀 입김이 계속 달렸다. 이어 허준이 나아가던 몸을 세웠다. 너무 달려왔던 때문인가 갑자기 여자의 모습이 20여 보 앞을 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문득 여자가 허준을 돌아보았다. 허준의 눈이 번쩍 뜨였다. 인상을 알만한 거리는 아니었으나 젊은 여자였다. 아, 댕기가 허리 밑으로 처진 처녀였다. 잠시 허준은 서 있었다. 돌아보았던 처녀가 이미 주위에 촘촘히 박힌 민가를 의식했는지 잠시 놀란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서둘지 않고 걷기 시작했다. 이상해진 건 허준이었다. 조용히 멀어져가는 처녀를 보며 서 있던 허준도 마치 뒤나 밟듯이 거리를 두어 따라가기 시작했다. 아닌 밤에 인적을 느꼈는지 어느 삽작 안에서 요란히 똥개가 지저댔고 그 소리에 호응한 개 짖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다. 장옷을 쓴 품하며 걷는 맵시가 허들에게 집 같진 않군. 허준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만치 역참이 보이는 지점에서 처녀가 뒤돌아보았다. 허준이 자기도 모르게 따라붙어 처녀와의 거리는 10여 보 앞으로 좁혀져 있었다. 허준이 자기도 모르게 받은 기침을 했다. 처녀는 내외를 하는지 몸을 곁으로 세워 비켜섰다. 앞서 지나가란 뜻이었다. 허준은 지금까지 밟아오던 처녀의 발자국을 벗어나 성큼성큼 다가갔다. 외면에 선 처녀의 태깔이 어딘지 모르게 고와 보였다. 곁을 지나며 허준이 흘긋 처녀를 돌아보았다. 장옷을 여며진 위로 눈길을 내리깐 처녀의 음전한 모습과 희고 반듯한 이마가 보였다. 지나쳐가는 허준의 가슴이 문득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10여 보 지나자 허준은 자기도 몰래 돌아보았다. 막 뒤따라오며 걸음을 떼놓던 처녀가 주춤 섰다. 허준이 짧게 망설이다가 처녀에게로 다가갔다. 처녀가 굳어진 듯이 다가서는 허준을 보았다. 가까이 본 처녀는 여전히 장옷을 꼭 여빈 모습이었으나 놀란 듯이 상큼 돌린 눈이 양가에서 교육받은 싸늘한 기품을 보이고 있었다. 이런 시각에 부리는 것들도 데리지 않고 어찌 혼자 다니시오? 맨 상투의 자기야말로 행색이 엉망이면서 허준이 말을 걸었다. 가로막은 사내를 보며 낭자의 눈이 일순 경계의 빛을 띠었으나 당황하는 기색은 아니었다. 머리에 가시 없는 맨상투이긴 했으나 사내의 몸에 걸친 사대부의 복식을 신뢰한 건지도 몰랐다. 시각이 야심한 줄 알면 어찌 아녀자의 가는 길을 함부로 막으시오니까? 내외하여 조금 시선을 비키긴 하였으나 낭자의 목소리는 파란 빛깔을 띤 듯이 맑았다. 비켜주소서. 말없는 허준에게 낭자가 다시 한번 채근했다. 가로막자고 막은 것이 아니오. 때 아닌 시각에 깊은 산속에서 양가의 규수가 비녀 하나 데리지 않고 나타나니 혹 무슨 몹쓸 패거리들에게 행패나 당하여 쫓겨오는 게 아닌가 하여 말을 걸었을뿐. 용호사에서 나온 것을 알면서도 허준은 자기도 모르게 변명을 했다. 또 나는 남자라 밤중에 나다닌들 큰 허물 될 것이 없으나 보아하니 지체있는 집안의 낭자인 듯한데 이런 시각에 산속을 오르내리는 걸 알면 좋은 소문 안 나리다. 허준이 턱도 없이 권력의 냄새를 풍기며 말했다. 수상한 사람이 아니오시다. 위중한 병자의 쾌유를 빌고자 용호사에서 소원을 드리는 중에 폭설에 길이 막혀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일 뿐.
병자의 쾌유를 빌고자 절해? 그러합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구려. 하나 험한 산길을 낭자 혼자서 오갔단 말이오. 묻지 않아도 될 말을 묻자 낭자가 그제야 차갑게 응수했다. 비켜주소서. 이토록 택갈 고운 처녀가 용천 땅 어디에 여직 숨어 있었던가. 문득 입안이 달아오르는 걸 느끼며 허준이 또 한 번 상큼 돌린 낭자의 눈을 지켜보았다. 나도 마침 읍내로 가는 길이오이다. 댁이 어디쯤이오니까. 허준이 비위 좋게 말을 끌었다. 대답 대신 낭자의 작은 주먹이 장옷자락을 다시 여며쥐는 것이 보였다. 고집스런 모습이었다. 허준이 비켜서자 그 가슴 앞으로 낭자는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고 총총히 걸음을 재어갔다. 갑자기 낭자가 멀어져 가는 만큼 허준의 가슴속이 허전해왔다. 누굴까? 민호가 400여 호 인구 1,700명도 못 되는 손바닥만한 용천 군내에서 비록 조석으로 얼굴을 마주치는 얼굴이 아니요 남녀가 유별하여 서로 고개를 외면해 다닌다 할지라도 상대가 자기를 알든 자신이 상대를 짐작하든 위로는 제법 지체를 갖춘 집안에서부터 아래로는 상것들에 이르기까지 용천 군내엔 웬만치 모를 사람은 없다고 여기는 허준이었다. 생부가 누굴까? 자주댕기를 물린 치렁치렁한 머리가 필시 아직은 혼전의 아가씨인데 병자란 혹 정혼한 사내일까? 엉뚱한 상상이었다. 자기가 관여할 바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허준은 다시 낭자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낭자는 다시 한마장 길을 달빛과 눈길을 걸어 중품 자기를 구원해는 한전골 도공들이 모여 사는 10여 호 초라한 민가의 그늘로 접어 들어갔다. 허준은 고개를 갸웃했다. 도공도 산 것이다. 산 것의 딸로 저런 기품을 지닌 아이가 있을 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쌓인 눈이 그녀가 어느 집으로 들어갔는가를 쉽게 알려주었다. 돌각담을 둘러쓰되 살인문조차 이어 붙일 지체가 못 되는 황토로 빚은 도공들의 기다란 토담집 하나가 다닥다닥한 다른 도공들의 집과 외따로 떨어져 산더미 같은 소나무, 장작더미 사이로 끼어 붙어 있었다. 집안엔 아무도 없는 듯이 보였다. 적어도 눈이 내린 시각 후론 마당에 아무도 나다니지 않은 게 분명했다. 돌각담을 돌아온 낭자의 발자국만 희미한 호롱불이 비치는 방문 앞으로 이어져 있었다. 식구도 별로 없는 모양이로군. 담 밖에 서서 허준이 혼자 뇌까렸을 때 돌연 방 안에서 신음이 섞인 늙은 남자의 비명 같은 소리가 났다. 아버님! 낭자가 짧게 외치는 소리가 났다. 허준이 자기도 모르게 마당에 뛰어들었을 때 방 안에서 낭자의 조용한 음성이 새나왔다. 다이 돌아왔습니다. 제 얼굴이 보이시옵니까? 그 대답과 관계없이 늙은 사내가 갑자기 허물어지듯 약한 소리를 내는 것이 들렸다. 잘못 왔어. 정녕 잘못 온 길이야. 눈을 떠보소서 아버님. 지금쯤 북청에서는 적소가 오래 빈 걸 보고 귀양 온 죄인이 사라졌다 하여 난리가 났으리. 허준의 하얀 입김이 들이마셔졌다. 늙은 사내의 탄식이 다시 이어나왔다. 조정의 죄를 지었으면 적소에서 목숨을 떨군들 그 또한 사대부의 본분이거늘 병든 몸 고쳐보겠다. 몰래 지경을 벗어나 이 먼 곳까지 와 쓰러지다니. 아버님, 살아 무슨 영화를 더 보겠노라. 예까지 왔노. 마음 편히 가지소서 아버님. 사행길 오가던 적이 이미 세월이 얼마인데 그런 큰 명의가 서북의 이런 벽지에 오래 머물 리 없단 생각을 왜 미리 못하고서. 심화를 끄시고 몸을 추스르신 후 배소로 돌아가 계시면 죄명이 풀리어 다시 한양에 돌아가실 날이 계실 것이옵고 그때 소녀가 한사코 그 의인을 찾아 아버님 병환을 낫도록
그 의원은 찾을 길 없어도 고장마다 고을마다 의원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의원도 의원 나름 늙은이의 탄식 속에 미련이 비쳤다. 사신 행차 따라 명나라 오감이 얻은 이 병을 모두 병 이름조차 종잡지 못할 때 의주 땅에서 그 의원만이 내 병세를 알아 오늘까지 내 명을 이어줬거늘 그만치 덤으로 더 살았다 생각은 못하고 한 살이라도 더 살아보려 배소조차 버리고 바득바득 옛가준 내가 가소로워. 기운이 지난 듯 늙은 사내의 목소리는 더 이어지지 않았다. 딸도 그 기진한 아비의 머리맡에서 뜬 눈으로 앉아 있을 참인 듯 더 이상 말소리가 나지 않았다. 바람이 일며 밤 기운이 급속도로 냉각해왔다. 코끝과 얼굴이 계속 따가웠다. 허준은 그제야 부녀가 왜 도공들이 버려둔 토담집 구석에 있는지 그 연유를 알았다. 아비가 몸을 추스르면 낭자는 그 아비를 부축해 새벽길이라도 나서 북청으로 떠난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 허준은 이미 안달하지 않았다. 처음 본 순간 상것의 딸이 아니랄 걸 직감했으나 방 안에서 들려온 부녀의 대화 속에서 낭자가 양반의 딸이란 걸 알았을 때 아비가 조정에 무슨 죄를 진 인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본 낭자가 양반의 딸이라는 그 사실이 새삼 그녀에게로 다가서려는 허준의 호기심을 끊어버린 것 같았다. 허준은 알고 있었다. 자기의 신부는 양반의 딸과 혼인도 사랑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천인이 사족의 딸과 혼인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으며 천인이 양녀와 혼인을 해도 이를 주선한 자와 천인의 주인이 모두 처벌되고 강제 이혼케 하는 것이 태종조 이후의 법이 아닌가. 이성으로 자연스럽게 달아올라 다이라는 낭자에게 쏠렸던 허준의 관심이 급속도로 식어갔다. 허준은 또 한 번 자기가 뛰어넘을 수 없는 높고 높은 담이 도처에 가로막고 있음을 깨달았다. 어디서 새벽 첫 닭이 회를 치며 새벽을 알리고 있었다. 다희, 돌아서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준이 방 안에서 들려왔던 낭자의 이름을 문득 내었다. 성은 무얼까? 무슨 자, 무슨 글자의 다희일까? 바람이 허준의 발치를 휘감고 지나갔다. 이웃 도공의 토담집에서도 닭이 울었다. 허준이 힘없이 발길을 돌려가기 시작했다. 허준이 읍내집 골목에 돌아왔을 때 눈앞 관아 쪽에서 사경인지 오경인지 시각을 알리는 바라 소리가 들려왔다. 허준은 높은 담 너머로 동원 처마가 건너배는 별채 담 밑을 돌아가다가 날렵하게 몸을 날려 담을 넘었다. 어머니의 잠을 깨우지 않으려는 배려였다. 늘 익숙하게 내려앉는 담 안에서 허준은 그만 엉덩방아를 찧었다. 쌓인 눈 탓이었다. 낮게 혀를 차며 허준이 자기 방 쪽으로 향했을 때 등 뒤에서 나지기 방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불도 없는 방문 앞에 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렇게 나타날 자식을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어머니의 눈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동의보감 제3화. 들어오너라. 어머니의 음성은 조용했다. 그리고 아들에게 머물렀던 시선을 거두어 방으로 들어갔다. 무슨 일이 있었군. 어머니의 뒷모습에서 허준은 그런 걸 읽었다. 어머니는 잔소리가 거의 없는 여자였다. 아들로 인해 서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여는 여자들처럼 대놓고 함부로 퍼붓는 법이 없었다. 지금은 천한 신분이 돼 지난날 번듯했던 가문에서 보고 배운 바가 있는 그런 교양을 그녀는 지니고 있었다. 허준은 자신의 형편없는 몰골을 돌아보았다. 맨상투에 흐트러진 머리카락하며
눈길 속에서 거침없이 돌아다닌 추한 옷자락하며 버선발은 흙투성이었다. 허준은 옷자락만 털고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허준이 운목에 자리를 정해 앉자 어머니가 말했다. 여전히 조용한 말씨였다. 사또께서 초저녁부터 너를 기다리셨다. 허준이 시선을 들었다. 첩의 신분이라 살을 섞고 사는 남자임에도 그녀가 사또라 부르는 남자는 그녀의 남편이요 허준의 아버지 허륜이었다. 사또가 왜 이오니까? 어제 오도곳 큰나루에 갔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또께서 아시는 눈치시다. 그랬군. 국경이 가까운 의주의 관문은 엄중하고 까다롭다. 그러니 자연 대륙을 오가는 밀무역군들이 용천지경의 해안선을 이용하고 그 국금을 어기는 무리를 적발하고자 오도골에 닿는 크고 작은 배의 짐이며 그 선객들의 동태에 대한 기찰은 늘 엄했다. 더구나 해주로 가는 큰 배이고 보면 어느 구석엔가 변복한 기찰 포교들이 눈을 번뜩이고 있었을 것이 상상이 갔고 사또의 자제인 허준의 다른 때 같지 않은 행동들이 눈에 안 띄었을 리 없다. 2번이나 사람을 건너보내셨어. 밤이 늦더라도 내가 들어오는 길로 들여보내랍시는 영이시다. 의관을 새로 정제하고 가베요. 허준이 침묵을 깼다. 날이 곧 밝습니다. 여직 기침에 계실 리 없습니다. 날이 밝은 후에 건너가죠. 양텐가 하는 봉수대에 있는 내 친구 그 아이가 방금 또 다녀갔어. 양태가? 분부가 지엄한데 사방으로 내 행방을 찾아도 내 모습이 보이지 않음에 혹도 봉수대에 올라갔나 하고 사람을 시켜 올려보냈더니 그 아이가 대신 불려 내려온 모양이다. 봉수대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대체 어딜 돌아다녔더냐? 몸부터 일으킨 후에 허준이 대답했다. 가뵙고 오겠습니다. 의관을 새로 갖춘 허준이 동원 높다란 뜰 아래 나타났을 때 사또의 영에 초저녁부터 주눅이 든 모습에 낯익은 이방이 득달같이 달려왔다. 아니 이제야 나타나면 어쩌는가? 대관절 어디에 숨어 있었던가? 내가 왜 무엇이 두려워서 숨어? 허준이 차갑게 대꾸하자 이방이 몸을 움츠리며 눈알을 희번덕 굴렸다. 양태놈은? 또 그대를 찾으러 어디론가 달려갔소. 속히 오르게. 이방이 앞장서 돛돌 위로 올랐다. 동원 뒤쪽 사또가 공무 중에 덜어 쉬기도 하는 사처에 밝혀진 환한 불빛이 허준의 눈에 들어왔다. 사또의 눈이 방문 밖에 달린 것도 아닌데 이방의 허리가 휘며 방 안을 향해 나지기 아래였다. 사또께서는 아직 기침에 계시오니까. 대답 대신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났다. 이방이 허준에게 어서 들어가라고 눈짓했다. 허준은 한번 심호흡을 하고 아버지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 닫힌 방문을 향해 이번에는 이방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너흰 물렀거라. 방 안에서 허륜의 목소리가 쩌렁하고 났다. 이방이 발소리를 죽이며 어둠 속으로 내뺐다. 소인 사또의 부르심을 받자와 대령에 싸웁니다. 허준이 아버지의 안색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색을 느끼며 아뢰었다. 소인이라고 법도 따라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고 있으나 그런 때 아버지를 보는 허준의 눈빛은 소심하지도 비굴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곁에 사람들이 당황하도록 대담했다. 그 눈빛은 늘 나는 당신의 아들이노라 주장하고 책임을 묻는 듯한 무엄한 눈빛이어서 죽은 추 씨는 허준의 그런 눈을 향해 저 눈빛, 저 눈, 저 사람 잡을 눈. 하며 동동거렸었다. 침묵이 길었다. 그 침묵을 깨고 생부가 입을 열었다. 그 갓은 또 어디서 났느냐? 오도곳에서 찢어 팽개친 갓 얘기를 생략한 물음이었다. 여벌로 있던 것 올시다. 그 갓 앞으로 머리에 얹지 마라. 애초갓은 머리를 보호하고자만 쓰는 것이 아니요 신분을 내세우는 표적인즉 그것을 알게다. 너 또한 오늘 내 머리에 얹힌 갓을 팽개친 것이 아니리. 사또. 그리고 오늘은 사또란 말은 하지 아니해도 되리. 난 지금 내 생부로서 너와 마주 앉아 있는 것인즉슨. 허준의 눈이 번쩍 들렸다. 생부라니? 적어도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다. 생부로써 오니까? 허준이 들뜬 듯이 다짐했다. 그 아들을 허륜이 지그시 건너다 보고 있었다. 사또 아닌 생부로써 오니까? 허준이 다시 또 다짐하는 소리를 했다. 그러니라. 안면을 덮은 거친 수염 속에서 허륜의 음성이 부드러웠다. 새삼 왜 오니까? 이제 너의 모자와 헤어질 때가 온 듯하므로. 헤어지다니요? 누가 말씀이 오니까? 저와 아버님과 헤어지오니까? 왜 오니까? 어째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라 그건 내 어미의 오랜 소원이었은즉. 어머니의 몰랐더란 말이냐. 내 어미의 소원을. 비록 내가 머리에 큰 갓을 쓰는 양반은 될 수 없을 때 천적에서 몸을 뽑아 상민의 작은 신분이라도 지니어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 그게 내 어미의 소원인 걸 몰랐더냐. 하오나 어머니의 소원일 뿐. 이미 천적에 떨어진 몸이온데 국법에 저촉됨이 없이 천적에서 몸을 뽑을 수가 없겠지요. 소자도 그쯤은 아옵니다. 허준의 조소 어린 듯한 억양을 생부는 말없이 건너보고 있었다. 어미도 저도 천적에서 몸을 뺄 수 있는 것은 정몰된 어미의 집안이 다시 회복되기 이전에는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일일 터인데 우리 모자가 정령 천적에서 몸을 뽑을 길이 있사오니까. 조정의 정치적인 변동이나 성세는 변방의 한낱 작은 무반인 애비로서 짐작할 길이 없다. 하나 너희 모자와 나와의 오랜 인연을 생각하고 장차 너의 일생을 생각하여 애비로서 처음이자 마지막 정을 쓰는 것이다. 처음이자 마지막? 내 나이 22, 국법에 따라 신부는 미천할지라도 내가 보는 안목에 이젠 능히 제 어미 하나는 건사하리라 여기어 떠나보내려는 것이다. 떠나보내신다면 어디로? 내 태생 내 신분을 아예 단념하여 이대로 조용히 내 그늘에서 살고파 한다면 그도 말리지 않을 것이요. 내 슬하를 벗어나 새 세상을 찾아 나서겠다면 기회는 지금일 것이야. 기회? 수년 동안 각지의 대흉이 들어 각처의 고향 떠난 유랑의 무리가 넘치고 있어 각도에서 그 백성들을 본고장으로 되돌려 보내려 하고 있으나 떠나온 고향을 순순히 돌아갈 유민이 어디 있겠느냐? 또 매번 이런 일이 있고 나면 흉년을 맞는 곳과 풍년을 맞은 고장과 인구가 뒤섞이기 마련이고 특히 흉년을 맞아 유민을 많이 낸 관장은 문책이 따르기 마련이라 타관에서 흘러드는 유민에게 관대하기 마련이라. 떠난 후 죄를 짓거나 풍속을 해치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따위 또 입길에 오르내리는 망나니짓만 안 한다면 그 고장에 뿌리를 내릴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 꿈 같은 일이? 마침 새 상감 즉위하시어 관리들이 덕을 펴기에 애쓰고 있으니 그 또한 길 떠나는 사람에게는 기회라 할 것이요. 만일 피치 못하도록 궁지에 몰릴 경우 그땐 애비의 이름을 빙자해도 되리라. 허준의 입에서 예기치 않던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아버님, 너희 모자 떠날 것을 결심한다면 너희가 잠시 의지할 곳이 있는 고장을 정해주마. 남쪽 경상도 땅에 사느면 산청이라는 곳이 있고 그곳 현감이 애비와는 호영호제하는 사람으로 애비의 서찰을 보이면 가히 너희 모자가 호구할 생업쯤은 주선해 줄 것이다. 신분의 탈출. 그걸 아버지가 주선할 줄이야. 허준의 목이 잠겨갔다. 아버님, 벌겋게 달아오른 허준이 방바닥에 고개를 박았다. 허준이 아버지 방을 나왔을 때 붕하니 동이 터오고 있었고 관졸들이 동헌 넓은 마당에 눈을 치느라 떠들썩했다. 경상도 산음현이라 하시더냐. 아버지와 있었던 얘기를 자초지종 전하자 어머니는 다시 한번 다짐하듯 되물었다.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홍마음에 집히는 것이 있사오니까? 없다. 남도 쪽에는 가본 적이 없으므로 허나 서찰을 써주마 하시는 사또의 그 중마고우라는 분의 함자도 말씀하시더냐. 그 말씀은 안 계셨습니다. 그분인 게로구나. 어머니가 나직하게 어떤 추억을 담아 혼자 내었다. 그분? 누구 오니까? 아들의 의문을 무시하고 어머니가 되물었다. 그래, 내 작심은 어떻게 아뢰었느냐. 가야지요. 간다고. 잘합니다. 세상 천지에 어딜 간들 신분을 뒤바꿀 그런 어수룩한 땅이 있을 리 없다는 것을, 그러나 저자가 허준이노라 날 속속들이 아는 이 용천 땅에서 많은 떠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누가 뒷배를 보아줄 것이다 하시는 그 누구를 의탁해서가 아니라 설령 설령? 낯선 고장에 숨어들어 화전을 일구어 먹을지언정 일단은 이곳을 떠나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살고 싶다는 것이
오늘까지 감추어온 소자의 본심올시다. 그건 내 본심일 뿐. 또 그 본심이 아무리 절실하다 할지라도 기분만으로 어찌 새로 태어날 수 있느냐. 이승에 내 목숨이 죽은 후 새로 다시 어떤 양반 문벌 안에 정실 자식으로 환생하지 아니하는 한 내 이름 그대로는 이 세상 어딜 가건 넌 허준일 뿐. 모르느냐, 애미 말? 압니다. 아는 얼굴이 아니야. 너무도 익히하오나 하오나 어머님. 허준이 됐건 김준이 됐건 황차 그런 성씨가 지금의 내게 무슨 의지가 되오리까. 차라리 성도 이름도 없을지라도 누구의 압제 받지 않고 누구의 눈치 개의할 바 없이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떳떳이 살 수 있다면 그런 세상은 없다. 적어도 우리 모자에겐. 그러니 찾아가자는 것 올시다. 그곳이 산속 짐승의 가죽을 벗겨먹고 사는 사냥꾼의 생활이건 바닷가 그물로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어부의 신세가 됐건 이곳에서의 이름과 신분을 버리고 떠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소자의 소원은 족합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어머니의 결심을 알고자 합니다. 소자 따라 새 세상을 향해 떠날 수 있사온지? 가신다 하면 그건 이 용천 땅뿐 아니라 아버님과는 영이별이 되오리다. 허준은 어머니의 어둡고 난감한 눈을 보았다. 사또와 영이별은 못해. 그분은 하고 어머니가 남편의 얘기를 덧붙이려 했을 때 아들이 그 말을 막았다. 이 자식과 헤어질지라도 말씀이 오니까? 준아. 어머니가 비명처럼 외쳤다. 소자는 떠나기로 이미 아버님께 다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새 길이 보이는 이상 가다가 쓰러질지언정 떠나옵니다. 어밀 버리고서라도 말이냐. 어머님, 그러한 게냐. 기왕 새삼 이곳에 남아있다 한들 듣기 좋아 사또의 자제일 뿐 기실 아버지와 우리 모자는 사는 길이 서로 다릅니다. 모르시오니까. 아무리 그렇기로 준아. 만일 환시 중에 아버지요. 남편이노라 부를 수 없는 신세를 생각하소서 그 사정을 알고 인정을 써주시는 이 기회를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딴 때 없이 강하게 빛나는 아들의 눈을 어머니가 망연해서 보았다. 허준이 결론처럼 말을 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종단에는 헤어지는 것이옵니다. 부자지간도 제사를 베어먹일 듯이 사랑하던 사일지라도 조만간 이별은 있는 것 올시다. 남으려거든 남으소서. 항변하려는 어머니를 무시하며 아들이 말을 이어갔다. 떠나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소자는 잊지 않으오리다. 잊지는 않을 것이나 다시 한 지붕 아래 사는 인연은 바랄 수 없지요. 나와 헤어질 수 있느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목 안에서 갈라졌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정녕 그러하냐? 보내주소서. 아들의 메마른 음성이 어머니의 귓전을 울렸다. 아버님 곁에 끝내 남기를 원하신다면 소자 더 채근하진 않겠습니다. 하오나 함께 떠나지 않으신다면 소자만이라도 보내주소서. 어머니의 안색은 해쓱하니 핏기가 가시고 있었다. 그 참담한 그리고 애원하듯한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아들은 미동도 않았다. 문득 허준의 눈 속에 작은 연민의 정이 지나갔을 때 끝내 어머니가 무너졌고 어머니의 어깨에 아들의 손이 조용히 놓여졌을 뿐이었다. 이미 날이 밝아 있었다. 모자를 비추고 있던 등 위 연꽃을 다른 촛대에서 촛농이 심지를 태우며 떼구르르 한 방울 굴러내리다 멎었다. 어찌 대답이 그렇게 싱겁소? 허준이 어머니의 방에서 물러나와 자기의 방에 돌아와 누웠을 때 사또의 영에 쫓겨 허준을 찾아 헤맨 양태놈이 돌아왔고 간밤에 허준의 행적을 캐묻다가 미지의 처녀에 대한 얘기에 이르자 앉음새를 고치며 바짝 흥미가 움직이는 얼굴을 했다. 행동거지하며 말씨가 어엿한 양반 가문의 규수임에 분명해. 양반도 양반 나름이오. 끈 떨어진 양반 있고 날개 달린 양반 있지 않겠소? 허준이 맥없이 웃자 양태가 말했다. 어엿한 가문의 양반이라면 무엇이 답답해서 하필이면 이 평안도 북쪽까지 발길을 했을라고 사신 행차 따라 오가는 떨거지가 아니라면 말여.
양반 보고 떨거지라니. 하하하, 지희가 우릴 우습게 하는 거나 내가 지희를 우습게 하는 거나. 할 얘기도 있을 법하고 나 눈 좀 붙인 후 해질녘에나 다시 만나지 않겠느냐. 도공들의 마을이라면 그릇대기 사러 가는 길이 아니면 산 것들도 발길이 잦은 곳이 아닌데 그래 명색이 양반이라면 왜 그런 후미진 곳에 거처를 정했답디까? 내 알 바 아니야. 내 알 바 아닌 사람이 한밤중에 거기까진 왜 쫓아갔어? 양태놈이 느글느글 웃었다. 더구나 아래 것들도 안 거느리고 부녀 단둘이라면 뭐란 말이냐? 무언가 광명천지에 얼굴 못 들고 다니는 죄진 것들이 분명하오. 내 짐작이 틀림없을게요. 죄를 지고? 그런 저희들 사정이야. 아무튼 형님이 자기도 몰래 뒤쫓아갔다면 제법 태깔이 고운 아이 같은데 하룻밤쯤 잠을 못 잤기로 꼭 구들장 짊어지고 눈을 붙여야 하오. 가봅시다. 한번. 가서? 심심턴차. 어쨌든 하루 소일거리는 된다 싶은데 행색도 미심쩍고 호가오. 정말 세상에 눈을 피해 다니는 자들이라면 어디 그 양반이라는 것들 잡아 꿀려놓고 큰 소리 한번 내지르는 것도 재밌겠고 말이여. 양태놈이 오기 전에 쏟아지던 잠이 날아가고 있었다. 소설 동의보감 제4화. 병자 어쩌고 하더니 병자가 숨을 떨군 게 아니오. 허준이 그 양태의 흥미있어 하는 얼굴에 손을 들어 막았다. 남의 집에 뛰어든 분수로는 녀석의 목소리가 너무 컸다. 아니나 다를까 낭자의 아버님 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삼켜지며 방 안이 조용해졌다. 이어 방문이 떠밀어지며 어둑한 방 안에서 다희라 불리던 낭자의 하얀 얼굴이 나타났다. 양태가 숨을 삼켰다. 밤새 간병한 초췌한 모습이었으나 몇 올 흘러내린 머리카락 사이에서 낭자의 눈이 서늘하도록 아름다웠다. 적어도 녀석에게는 처음 보는 미인이었다. 양태가 허준의 옆구리를 찔벅했다. 낭자가 방문을 열고 나와 봉당에 내려서며 방문을 가로막듯 서서 허준에게 물어왔다. 뉴시오니까? 허준이 젖어있는 그 낭자의 눈을 보았다. 어떤 연고로 찾아오신 분들이 온지? 우연히 지나던 길에 통곡 소리가 들리기로 부지불식간에 뛰어들었소이다. 새벽 내 뒤따라왔던 그 발자국의 사내를 다희는 보았다. 외로움 끝에 잠시 떠올려 보았던 사내. 그런데 분명 맨상투였던 사내는 지금 의관을 정제하고 있었다. 우연히 지나던 길이란 핑계일시 분명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죽어가는 아버지를 모시고 북청 배소로 한시바삐 돌아가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상황 외에는 병자와 동행이란 말은 새벽녘에 들은 듯하오나 보아하니 수발을 드는 사람은 낭자뿐인 듯한데 혹 우리 두 사람 도움될 일이 없으리까? 낭자의 눈빛이 짧게 갈등을 느끼는 걸 보자 양태가 끼어들었다. 우린 의심스러운 사람이 아니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용천고을 사또님의 자제시오. 용천 군수의 자제? 낭자가 자신의 신분을 내자 오히려 허준이 당혹했다. 사또 자제라는 걸 코끝에 걸고 그걸 위세 삼아 여자에게 다가서는 따위는 허준의 성미에 맞지 않았다. 왜 믿기지 않으시오? 성씨는 허씨, 이름은 삼수변에 이렇게 어떻게 쓰는 준자요? 무슨 소리를 늘어놓는 게냐? 사또의 자제라는데 눈썹도 까딱하느니 기가 차서 하는 소리요. 근데 대관절댁들은 어디서 오는 사람들이요? 물러나 있어? 분명 이 고장 사람은 아닌데 어째서 관하나 민가의 눈이 닿지 않는 이런 산비탈에 와서 머물고 있어? 방 안에 있는 건 누구요? 사또의 자제라는 건 소녀와 상관이 없는 일이오. 관명을 띠고 온 길이 아니라면 소녀를 희롱코자 마시고 돌아가 주소서. 무엇라고? 희롱이라니. 어렵쇼? 아니 그럼 관명을 띠고 왔다면 볼 일이 있단 말 같은데? 재빨리 어떤 약점을 맡았는지 양태의 억양이 불량기를 띠었다. 넌 물러거라. 가만 좀 기셔보시오. 더 가로막으려는 양태를 밀어내고 허준이 그녀를 향하자 이번에는 양태가 뻥해졌다. 장난 겸 심심풀이 겸 끌고 온 건 자긴데 여자를 향한 허준의 눈빛은 장난기가 아니었다. 우연히 지나치던 길이라던 건 애초 꾸며낸 말 부인치 않으리다.
물론 관명을 띠고 찾아 들어선 것도 아니고 허나 새벽녘 우연히 낭자를 만났을 때 어딘가 공경에 처한 사람처럼 보이어 돌아가서도 자꾸 마음에 걸리기로 다시 찾아와 봤을 뿐 물론 이런 마음도 주제넘은 일이면 틀림없소만. 다행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다면 이러쿵저러쿵 낭자의 사정을 캐물을 까닭도 없겠지요. 가자. 허준이 양태에게 말했다. 양태가 그 허준을 불만스레 돌아보았다. 허준이 앞장서 토담 밖으로 나섰을 때 낭자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서는 소리가 났으나 허준은 돌아보지 않았다. 양반의 딸, 명문의 규수. 정말 명문일지 어떨지 알 순 없어도 다이라는 처녀의 오만하도록 차가운 기품, 그 양반 가문에 묻어있는 인간들의 겉모습, 그것이 설사 허식에 찬 오만이요 교만일지라도 허준은 그 양반의 존재 앞에 꺾이는 자신을 지그시 느꼈다. 꺾지 못할 꽃이라는 결론이 먼저 눈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론과 명분과는 달리 허준의 가슴은 점점 뜨거워왔다. 새벽, 난 잘못 본 것이 아니야. 낮의 지척에서 정면으로 바라본 그녀는 더욱 아름다웠다. 장옷을 벗은 그래서 드러난 가녀린 어깨의 선이며 하얀 저고리의 동정 위로 추워 보이는 뿌연 목, 그리고 높지는 않으나 옷고름을 단정하게 여민 낭자의 가슴이 여자의 가슴을 처음 보는 듯이 눈부셨다. 그 가슴 앞에 시린 주먹을 감싸고 선 그 손마디 위에 오목하게 작게 패이는 손등도 왠지 허준의 눈에 눈부셨다. 문득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나란 존재가 그녀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어 잠시라도 더 곁에 있고 싶었다. 허준이 저도 몰래 걸음을 세우자 양태가 그 허준의 팔을 잡으며 불만에 찬 얼굴을 들이밀었다. 어디로 갈 셈이요? 근본도 알지 못하는 계집 앞에 인정쓰레 구로본들이요? 체면치레 다 차리고 왜 그러시오 갑자기. 소이포 태기년들 다루듯 하란 말여. 그런 여자가 아니야. 아니면 대수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게냐? 방문 차고 들어가서 정체를 까발겨 봅시다. 그러지 마라. 형님, 양태의 우악스러운 손이 허준의 소매를 챘다. 그 형님이란 표현은 무언가 일을 저지를 때 꺼내는 양태놈의 말버릇이었다. 순간 허준의 입에서 뜻밖에도 격한 말이 나왔다. 장난칠 여자가 아니야. 그럼 여기까지 왜 왔소? 돌아가자. 양태가 그 앞을 가로막았다. 내일이면 헤어질 계집이요? 아니 오늘 당장 어디론가 사라질지도 몰라. 양반이 그토록 밉다고 했지 않소. 더구나 세상 이목 피해 다니는 양반 나부랑이 평소에 분풀이 좀 하면 어떻소? 미쳤느냐? 순간 두 사람은 획 뒤돌아보았다. 토담 너머로 낭자의 아버님 아버님 외치는 외마디 소리가 들려왔고 몸부림치듯한 울음소리가 뒤이었다. 기어이 죽었군. 양태가 뇌까리자 허준이 몸을 돌려 달렸다. 양태가 뒤따랐다. 허준이 토담집 마당으로 뛰어들자 동시에 방문이 열렸다. 낭자가 경황 없이 굴러나오며 절규했다. 살려주소서. 우리 아버님 살려주소서. 허준이 낭자를 밀치고 그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낭자가 뒤쫓아 들어왔다. 이미 낭자도 체면을 잃은 모습이었다. 허준은 그 낭자가 쓸어앉는 아랫목의 쌀이가지처럼 메마른 늙은이를 보았다. 양태도 뛰어들었다. 살려주소서. 의원 좀 불러주소서. 늙은이를 아는 채 돌아보는 낭자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다. 이미 죽었어. 낭자의 울부짖음과는 관계없이 양태의 음성은 낮고 메말랐다. 허준이 저도 몰래 낭자의 품에서 늙은이를 받아 안으며 그 저고리를 헤치고 귀를 갖다 댔다. 야위고 얄팍한 가슴에 탱자 알만한 온기가 남아있으나 잡아보는 손목은 이미 차가웠다. 까디집은 눈 속에는 이미 검은 동자가 눈귀퉁이로 밀려가 있었다. 대체 어째서 이런 위중한 병자를 두고? 허준이 낭자에게 소리쳤다. 낭자가 다시 그 아버지를 뺏듯이 쓸어안고 무너지며 몸부림쳤다. 아버님 눈 뜨소서. 아버님.
허준이 양태에게 소리쳤다. 달려가거라. 속히 의원을 불러. 어서! 달려나간 양태가 늙은 의원을 데리고 나타난 건 1시경이나 지나서였다. 마당에 그 양태의 걸걸한 소리가 나자 오열하고 있던 낭자가 뛰어나가 의원을 맞았으나 허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의술에 대하여 아는 바도 없었으나 낭자의 아비는 이미 병자가 아니고 사체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낭자가 엎어질 듯이 의원을 끌고 방 안에 들어왔다. 그러나 과연 늙은 의원은 사체의 맥을 짚다 말고 흠칫 시선을 들더니 금세 자리를 물러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숨이 떨어진 지 이미 오래됐어. 아직 온기가 계시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봐주소서. 의원이 다시 사자에게 다가앉으며 죽은 이의 눈꺼풀을 뒤집고 들여다보았다. 이어 사자의 가슴 밑을 더듬었다. 이미 저승길 절반은 갔네. 이건 병자의 신체에 남은 온기가 아니요 궁불에 익은 훈기일 뿐이요. 방법이 없으리까? 허준이 무너질 듯한 낭자를 대신하여 물었다. 온 김에 침이라도 나보란 말이요? 혹이라니? 의원이 양태를 갓잔타는 듯이 흘기더니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제 몸에 기운이 남았어야 침을 놓든지 무얼 놓든지 알 것이지. 숨 떨어진 송장이야 의원 아니라 천하 없는 재주라도 어찌 살려? 차라리 그런 부탁이면 삼신할매를 잡고 빌 일이지. 의원이 미련 없이 의구 보따리를 들고 일어섰다. 나가는 의원의 의구를 낭자가 붙들었다. 살려주소서. 부디 우리 아버님을 살려주소서. 무어라 더 외치며 낭자가 마당으로 따라 나갔고 대꾸 대신 의원이 탁 가래를 긁어 내뱉는 소리가 났다. 눈길에 달려온 것만이 억울한 모양이었다. 살려주소서. 낭자의 울음이 의원을 쫓아 토담 밖을 달리는 것이 들렸다. 양태가 허준의 턱 밑에 다가앉았다. 재미 보러 왔다가 송장칠 일을 만날 줄이야? 재수 온 붙었어. 나갑시다. 어디로? 예서 더 뭘 할 참이요? 아무리 친상 만난 계집을 상대로 노닥거릴 순 없잖소. 애초 노닥거릴 생각은 없었어. 이번엔 허준이 화난 소리로 내뱉었다. 무너질 듯한 모습으로 낭자가 방 안으로 되돌아왔다. 양태가 눈짓했으나 허준은 양태를 상대 않고 물었다. 고향이 어디시오? 아버지의 죽음 앞에 고개를 떨구던 낭자가 정시했다. 보안이 타관인 것 같은데 속히 고향에 사람을 보내어 상고를 기별해야 하지 않겠소? 일순 허준을 돌아보았던 낭자의 눈이 난감하게 배회했다. 낭자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을 게고 홍내 도움이라도 개의치 않는다면 발빠른 방자 하나쯤 구할 수 있으리다. 고향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모습이 어여시 사대부의 차림이신데 고향이 없다니. 아버님께서는 남달리 관운이 비색했던 분올시다. 세상 고향이라 일컬을 만한 곳도 그리고 이제 와서 아버님의 불행을 기별할 만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허준의 수작을 흘겨보고 있던 양태의 눈길도 의아해졌다. 낭자가 다시 아버지의 주검 위로 무너졌다. 양태를 토담 밖으로 데리고 나온 허준이 이미 준비한 듯한 부탁을 차곡차곡 늘어놓자 그만 말허리를 끊으며 양태가 곱지 않은 눈을 떴다. 대체 미쳤어? 항차 저 계집이 뭐요? 오다가다 마주친 생판남 아니요? 그리고 난 싫어도 오늘쯤은 봉수대 직처로 돌아가야 한단 말이요. 내가 못 오면 다른 아이 편에 보내. 죽은 이를 쌀 배까지와 관도 하나. 관? 허허허, 아니 형님. 그리고 죽은 이 앞에 밝힐 초도 몇 자루.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이야. 내 알 바 아니로되 저승길 떠나는 길에 촛불도 하나 못 밝힌다면 빈소가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협기도 좋지만 생각해보시오. 죽은 자의 정체가 무언지 알지도 못한 채 섣불리 끼어들었다가 만일 저 죽은 이가 조정의 죄라도 얻어서 도피 중인 인물이라도 할 양이면 장사까지 지내준 우린 발명의 여지 없이 금방 한패거리로 몰릴 텐데 그땐 어쩌려우? 양반들이 짓고 다니는 죄는 곤장 몇 대로 끝나는 상놈의 죄하곤 다른 법이오. 알았거든 어서 갑시다. 허준이 그대로 버티고 선 채 말했다. 내가 시킨 것 다 가져오도록 해. 내가 못 오면 다른 놈을 시켜서라도. 툴툴거리며 양태가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허준이 다시 토담 안으로 들어섰을 때 마당엔 그 허준을 아까부터 보고 있었던 모습으로 낭자가 애처로운 눈빛을 하고 서 있었다. 그리고 허준은 보았다. 낭자의 눈이 자기에게 절실한 구원을 청하고 있음을. 허준이 입을 열었다. 사람을 보냈소. 관곽도 부탁했고 장례를 치를 몇 사람 인력도 해 안으로 당도할게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올지. 낭자가 사나이를 정시하며 조용한 음성을 냈다. 친상을 겪고도 그 서름을 넘어선 의지 어린 모습이었다. 돌아가신 이 곁에 계시오. 장례 치를 일은 내가 서툰 대로 지휘하리다. 집안의 성씨는 이시이며 소녀의 이름은 마늘 다해 기쁠리자 다이라 부르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희가 방으로 들어갔다. 그 닫히지 않은 방문을 보며 허준이 따라 들어갔다. 죽은 이의 창백한 얼굴 앞에서 다희의 침묵이 길었다. 아까 동행과 밖에서 하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합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조정의 죄를 얻어 함경도 북청에 유배되어 계시던 분으로 관직에 계실 제 명나라의 사행차 오가시는 길에 의주에서 우연히 어떤 명의를 만나 지병을 쾌유하신 바가 계시옵는데 이제 다시 배소에서 그 병이 재발하시어 옛그 의원을 만날 양으로 의주까지 갔다가 허행을 하고 배소로 돌아가던 길에 올시다. 허행을 하고? 관의 허락도 없이 배소를 빠져나와 어렵사리 의주에 당도는 했으나 그 의원을 만날 길은 없었고 백방으로 수소문 끝에 알아낸 바로는 그 의원은 본시 의주 사람이 아니요 중국에서 넘어오는 약재를 구하고자 잠시 의주에 머물며 아버님을 만났을 뿐 산 곳이 경상도 산음이란 것만 들었습니다. 가만? 경상도 산음? 소녀 또한 처음 듣는 고장으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경상도 산음이란 곳을 아시옵는지? 안다고 할 수 없다. 융천을 떠나면 찾아가라시던 아버지가 일러준 고장이라는 것 외. 아직 가본 적은 없소만 얼핏 들은 듯도 한 고장 이름이라서. 그래서 찾아온 그 용타는 의원은 경상도 산음 사람이란 말이오. 그걸 의주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당시 아버님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위중한 병자들을 수없이 살려낸 탓에 유이태라는 그 함자를 여러 사람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유이태? 거들류 오르의 클테의 유이태라는 함자이옵니다. 유이태. 장차 허준의 생애의 스승으로서 마주칠 그 커다란 인물이 그러나 지금은 별뜻 없이 허준의 입안에 뇌어진다. 아니, 그런 생면부지의 이름보다 자기가 찾아갈 새 세상일 경상도 산음현이라는 고장의 이름이 하필 다희의 입에서 나옴으로써 허준은 그녀와의 만남이 어떤 운명적인 것으로 가슴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소설 동의보감 제5화. 양태가 돌아오기까지 허준은 자신이 어디에 앉아 있어야 할지 망설였다. 방 안에는 죽은 이와 낭자뿐이었다. 한참 지그시 낭자의 비탄을 건너보던 허준이 마당으로 나왔다. 등 뒤에서 방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낭자가 다가서는 기척이 났다. 허준이 돌아보았다. 사오보 떨어져 선 채 잠시 시선을 떨구었던 낭자가 자기보다 거의 한 뼘이나 키가 큰 허준이란 사내를 정면으로 보았다. 외람된 물음이나 몇 가지 알고자 합니다. 하시지요. 유배된 이가 관장의 허락 없이 적소를 떠났다가 이렇게 타도에서 운명을 하시면 그 죽음을 유배지의 관장에게 알리는 것이 법도가 아니온지. 법도. 양반들이 즐겨 쓰는 그 말. 허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살아 생전의 죄목도 억울타 하셨사온데 만일 이대로 장사를 치러 아버님의 운명을 관에서 모르는 바가 된다면 아버님께서는 유배살이가 무서워 잠적한 인물로 치부되는 게 아닌지 자식으로서 그 점이 저어되어 물어봅니다. 자세히는 모르나 유배지의 관장에게 허락 없이 떠난 분이라면 의당 유배지의 관장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긴 해야겠지요. 그 점을 짐작했는지 낭자의 표정이 막막해졌다. 하나. 허준이 위로의 말을 덧붙였다. 이미 사람이 죽었으므로 관할을 찾아가 돌아가신 이의 신분과 연유를 밝히고 하여 이 고장 사또가 죄인의 죽음을 확인하면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올시다. 낭자가 짧게 외쳤으나 허준이 말을 이었다.
이곳 사또가 문서로서 북청의 관장께 기별하면 돌아가신 분께 분해의 의심을 살 일은 없다. 여기오만. 잠시 말없던 낭자가 아버지의 신상을 나직이 밝히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의 일올시다. 대행, 임금의 죽음. 하오신 상감께오서 병환이 위중하셨을제. 숱한 내의원 의관들이 시탕에 힘썼음에도 차도가 아니 계시므로 중전마마께오서 정원에 명하시어 상감마마의 시탕을 전담할 시약청을 설치했다 합니다. 어인이 내의원이니 시약청이니 더구나 상감마마니 중전마마니 듣도 보도 못한 어려운 말들을 허주는 의아한 눈으로 듣고 있었다. 이에 종친부 불령으로 갭시던 아버님께서도 시약청에 파송되셨는데 이는 내의원 의원들이 비록 의술에는 정통하나 의원이란 거기가 출신들이 미천하므로 상감마마의 시탕을 둘러싸고 서로 공을 다투어 자신의 처방을 고집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지켜보기 위함이었는데 불행히도 아버님이 입직하시던 날 상감마마께서 붕어하시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버님께서는 의관들이 처방한 탕제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으셔도 상감마마께서 승하하시면 그 탕제를 처방한 의관은 직무에 대한 도의적인 죄를 자처하고 귀양을 떠나기도 한다 하옵니다. 허나 아버님께서는 의관이 아니랬지 않소. 그러합니다. 허나 그런 큰일을 당하면 약방 제조나 또 탕제를 호송한 관원들도 죄를 자처하는 것이 관습이온데 또 이를 기화로 평소 권세 있는 사람의 미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정말 큰 죄목을 덮어쓰게 마련이라. 특히 평소 지병이 계시던 아버지께서 어의 연수담이란 사람과 사사로이 가까웠다는 것도 아버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에겐 아버지를 내쫓는 또 하나의 구실이 되었겠지요. 멀리 한양. 평생 자기와는 인연도 없을 조정이란 곳에서 벼슬아치들의 추잡한 싸움 따위 허주는 관심 없다. 낭자의 눈가에 물기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다행히 이 고장 사또의 자제분이라 하시니 혹 이 고장의 관원이 아버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돌아가신 분께 더 이상 욕됨이 없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실 수 없사올지. 그 애원하는 낭자를 향해 허준이 엉뚱한 소리를 내뱉었다. 사또, 그 사또의 자제 운우는 듣기에 민망하오. 아버님이 이용천 군수이심을 부정치는 않으나 난 정실 자식이 아니외다. 문득 낭자의 시선이 똑바로 향해 왔다. 허나 다른 건 모르나 낭자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일이라면 알아볼 수는 있으리다. 그날 양태놈이 해질녘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자 더 기다리다 못한 허준은 다이에게 그녀가 궁금해하는 걸 알아본 후 한만으로 돌아오리라는 말을 남기고 읍내로 돌아왔다. 곧장 사또의 처소로 들어섰다. 군민들의 자잘구레한 송사거리 중 미진한 것들이 남았는지 형방과 이방을 불러들여 대여섯 두루마리를 펼쳐보고 있던 허륜이 아들이 찾아든 연유를 몇 마디 묻다가 유배된 죄인이 자신의 관할 지경 내에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눈꼬리를 치켰다. 이어 그 아들의 입에서 여자의 이름이 나오자 이방과 형방을 내보낸 후 정색하고 부자가 마주 앉았다. 여부가 있을 리 없다. 의당 검시를 해야고 말고. 검시를 하여 죄인의 죽음을 확인하면 그 가족들은 북청까지 압송되지 아니하여도 되오니까. 딸도 죄인이 아니라면 개의할 바 없으나 한낱 그 인연만으로 어찌 남의 장사를 도맡고 나서는고? 모르옵니다. 스스로 행하는 일이었만 자신이 몰라? 남의 불행을 도와준 다음은 있을 법한 협기다마는 더 이상 오갈 데 없는 여자면 장례를 치른 후엔 어쩔 생각인구? 떠나겠지요. 어디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너 또한 이미 이곳을 떠나기로 한 터에 네가 미장가전이라는 것이 내 심중에 걸려있던 터라 아침나절에 어미하고도 혹 떠나기 전에 짝질 처자가 없을 것인가 의논했다만 허나 그 낭자도 너와 맺어질 사람이 아닌 듯하구나. 종친부의 불령이면 종호품 관원으로 결코 만만치 않는 벼슬일 뿐더러 더구나 네 신분으로 온 양반의 딸과 혼인할 수 없다. 신분이 틀리는 혼사는 국법이 엄중히 금하는 일이므로. 허준의 입가에 조소가 어렸다. 혼인까지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냉정하게 그 앞을 되받았다. 나도 네가 그쯤은 익히 안다고 믿어. 더 다짐하진
않으리라. 부자의 침묵은 길었다. 그때 아버지가 입을 열어 의외의 한마디를 보탰다. 세상의 법도가 그렇게 지엄한 것이기는 하다마는 신분을 올려 처신하는 것도 아니요. 당사자가 섣불리 입을 열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렇게 근본을 감추고 사는 사람도 없진 않지. 사또의 영을 받아 시체를 검시할 형방과 군교들이 공방의 왈패 두 놈에게 관을 지우고 허준을 따라 한전동 도곡마을에 들어섰을 때는 짧은 겨울해가 거의 기운 시간이었고 그 앞장선 허준이 다이가 있는 토담 골목으로 굽어들자 토담벽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며 허준을 기다리던 모습의 낭자가 내다뜻하다가 우뚝 섰다. 눈비탈을 오르기란 용이하지 않았다. 멜빵하여 진관 속 죽은 이의 무게가 자꾸 허준의 발목을 미끄러뜨렸다. 그 기우뚱거리는 허준의 좌우에서 다이와 양태가 부축했다. 이미 양태도 허준의 눈빛하며 언동이 딴 때처럼 장난기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사또의 영을 받아 이방과 형방이 달려나왔다는데 좀 긴장하고 있는 눈치였다. 허준이 미끄러질 적마다 다이가 이 은혜를 어찌 갚사올지 를 자꾸 내었다. 산소를 모르게 정하지 말라며 형방이 눈어림으로 정해준 당나무 비탈 좁은 양지가 발라 눈발 사이로 마른 잡초가 둠쑥둠쑥 솟아난 곳에 다다랐을 때 허준의 이마엔 찬바람 속에서도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허준이 관을 내리고 다이를 돌아보았다. 다이의 눈이 한결 정을 담아 가까이 있었다. 아까 형방이 하는 말을 들었겠소만. 행여자이고 보니 관에서 지정하는 곳에 산소를 써야 하는 모양이요. 상주로서 욕심이 없을 수 없겠으나 내 복이 그런대로 양지바른 땅 같소. 이토록 애써주시니 무어라 고마운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인사를 듣자는 게 아니니 주위 산세와 지형을 익혀두었다가 훗날이라도 다시 찾을 때 잊지 않도록 하시오. 이쯤 괜치 않으리까. 다희가 대답 대신 횃불에 어리는 허준의 눈을 똑바로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땅은 꽤나 얼어 있었다. 옥사정과 왈패돌 그리고 도포를 벗어붙인 허준까지 돌아가며 곡괭이를 찍어댔으나 겨우내 얼어붙은 땅은 곡괭이 날과 자루를 번갈아 부러뜨린 채 채두어자도 파지지 않았다. 삭정이를 끌어모아 날렵하게 부시를 쳐 화텄불을 피우고 다이에게 권하던 양태가 객기도 섞어 우통 벗어붙인 후 남은 곡괭이질을 두어 식경이나 하고서야 사람 허리가 빠질 만한 묘혈이 만들어졌다. 아주 명당자리우. 땅속도 큰 잡석 없이 토질이 곱소. 옥사정이 사또의 자제에게 공치사하듯 한마디 했다. 하관하자 그때까지 애써 자신을 지탱하던 다이가 촛불이 펄럭이는 재물 위에 엎드러졌다. 이어 묘혈 속에 내려앉은 관을 향해 아버님을 외쳐대다가 횃불을 든 허준에게 뛰어들며 혼절했다. 두 발을 버티고 허준은 그녀를 안았다. 한삽 한삽 힘들게 파내던 좀 전까지의 역사에 분풀이라도 하듯 옥사정과 왈패들이 묘혈 주위에 얼음 섞인 흙더미를 와르르 와르르 관 위로 쓸어내리며 묘혈을 메우기 시작했다. 품에 안긴 그녀의 얼굴은 뜨거웠다. 그녀의 하염없는 눈물이 허준의 가슴에 베어들었다. 묘혈을 돌아보려는 그녀를 허준이 쓸어안았다. 부풀어 오르는 봉분을 옥사정과 왈패들이 밟아댔고 양태가 꺼져가는 화텄불을 다시 일구어 죽은 이의 망건이며 갓과 옷가지와 지팡이를 태우자 바람이 죽은 이의 채취가 벤 옷에서 매캐한 내음과 불꽃을 싣고 흩어졌다. 돌아오는 길 그 비탈진 눈길을 그녀는 거의 몸을 못 가누고 허준의 팔굽에 자신의 팔을 걸고 의지했다. 눈을 감은 채 그녀는 이 뜻하지 않은 허준이란 사내가 짚어가는 대로 허공을 딛듯이 따라왔다. 그런 두 사람을 보고 멀찌감치 뒤따라오던 양태와 옥사정들이 어느 샛길로 접어 내려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허준의 팔에서 자기의 팔을 뽑아 걸음을 세운 건 골짜기 입구였다. 헤어져야 할 지점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건 서로가 남남일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이었다. 허준이 가야 할 읍내로 향한 달구지 길이 논밭대기 사이로 길게 뻗어 있었고 한전골 도곡마을로 이어지는 오솔길이 반대쪽 달빛 어린 산그늘로 꼬부라져 있었다.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소녀가 죽는 날까지 잊지 않도록 성함을 일러주시고 가소서. 도움이 되었다면 그걸로 좋카오이다. 나란 사람 천안태생으로서 남에게 알릴 만한 이름도 아니 가졌소. 태생은 유별한 건지 모르오나 생면부지의 사람, 더구나 공경에 처한 이를 돕는다 함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올시다. 허준이 좀 웃었다. 이 용천바닥에서 온갖 못난 짓 거리낌 없이 행하고 다니는 망나니로 호간한 자요. 공경에 처한 이를 도왔다 하나 글쎄, 상대가 낭자가 아니었다면 내 스스로 과연 자진하여 도우려 했을지. 자꾸 물으니 내 얼굴이 뜨겁소. 낭자가 허준의 그 자조를 무시하고 조용히 채근했다. 무엇이라 했사오니까. 허준이 눈길에 젖고 산소에서 흙범벅이 된 옆구리가 터진 낭자의 집신 보았다. 돌아가 얼음 발을 녹이시오. 사내들의 발도 돌덩이처럼 얼었거늘 여자의 발이 어떻겠소? 밝히지 않으심은 소녀가 죄인의 딸이기 때문이옵니까? 그러하시오니까? 아니요. 허준이 부정했다. 결코 아니요. 허준이 되풀이 부정했다. 다이가 그 허준을 보았으나 허준은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름을 밝힌 순간 지금까지의 그녀와의 인연이 끝난다는 아쉬움이 허준의 가슴을 죄어오고 있었다. 서로의 이름을 기억한 채 그러나 헤어지면 영영 서로 다시 만날 길이 없으리라. 허준은 하산하면서 줄곧 자기의 팔에 매달려 있던 그녀를 보았다. 쓰러질 듯한 순간순간 기대오던 그녀의 가슴이 따스했었다. 허준이라 하오. 준자는 일준자. 일준자. 돌아가신 이의 죄가 어떤 것이었는지 나는 얼핏 들었소만 그런 세상에 됨됨이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소. 내 앞에서조차 죄인의 딸이니 어쩌는 이는 듣기 민망하오. 허준이 사이를 두어 말을 이었다. 그래, 수삼일 산소에 취재한 후 어디로 향할 생각이시오? 산을 내려오며 줄곧 그 궁금함에 마음죄던 한마디를 허준이 물었다. 아무래도 벼슬하던 집안에서 그토록 오갈 곳이 없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아니하오만. 다이의 침묵이 길었다. 어차피 세상을 향해선 죄인의 딸이니 천지간에 누가 쉬이 용납할 리가 없을 뿐더러 혹 대개는 몸종이라도 원하는 노마님이라도 계시지 아니하옵는지. 몸종이라니. 누가 몸종 노릇을 한단 말이오? 없소. 내겐 나만치나 천한 어머니뿐. 무언가 항변하려던 다이가 입을 다물었다. 천한 남자가 아니었다. 무언가 한이 맺히어 천하다 말하고 있으나 그녀는 허준이란 사나이에게서 외로움은 보았으되 한마디 천한 말도 행동도 보지 못했다. 오히려 낯선 사람인 자기 아버지의 시신을 자진하여 짊어져준 남자, 그리고 자기의 절망을 가슴에 품어준 허준이란 이 사내는 그녀가 새로 보는 남자였다. 다히 그녀가 외간 남자로서 가까이 바라본 남자는 과거 한 사람이 있었다. 집안이 떳떳할지 정혼했던 사원부 감찰인 김철원의 자제 김상기. 아버지가 죄로 몰리자 어느 날 찾아들어 후원 별당 그늘에서 손을 잡아 위로의 말을 되풀이해 주던 남자. 옷같이 창백하고 나직나직한 말투며 그리고 주위에서 그의 학문을 촉망하던 남자. 귀양 가는 아버지의 수발을 들고자 따라간달 때 귀양의 죄목이 크지 않으니 멀잖아 죄가 풀릴 것이라 위로하며 꼭 자주 오가리라 다짐하던 남자. 그러나 김상기는 오지 않았었다. 몸은 못 와도 지체나 집안의 여유로 보아 하인시켜 일자 서신쯤을 넣기 보낼 수 있었을 터인데도 다이가 마음속 시가라 여긴 그 집에서는 북청의 귀양살이 죄인과는 일체의 음신을 끊었다. 다이가 1점 혈육이었음에 북청의 죄인은 자주 정신을 가다듬어 내정한 사돈께 벽지의 딸을 거두어 가주길 간청하는 서신을 보냈고 딸은 그 서신을 엮는 아버지 맡에서 먹을 갈았었다. 그런 어느 날 한양으로부터 기별이 당도했으나 그 인편은 얼굴도 비치지 않고 관내의 역졸에게 서신을 대신 들려보내고 그 길로 되돌아간 걸 알았고 서신의 내용은 파혼의 통지였다. 딸에 대한 후거와 우정을 함께 끊긴 병자는 그 충격에서 병세를 더해갔고 날로 위중해지는 병세를 앓던 그녀는 설사 유이태라는 의원이 천하의 명이라 할지라도 이미 아버지의 체력으로 의주까지 가는 건 무리라고 여겼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노정을 말리지 못하고 따라 나서던 다이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병환을 고쳐야 한다는 일념에 모쪼록 아버지 병이 쾌차되고
하루빨리 청천백일의 몸이 되시어 다시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 자기와 김상기의 인연이 회복될지 모른다는 한 가닥 간절한 소망도 있었던 것을 숨길 수 없다. 하나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김상기와의 인연이 끝난 걸 그녀는 안다. 고담줄론에 그 아름다운 명분에 얽힌 양반 세계에서 있었던 처절한 배신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에겐 허준이 말하는 신분이니 문벌의 격차 따위 하나도 귀에 들어오는 얘기가 아니었고 그가 낯선 자기에게 보여준 정과 의협심이 오히려 세상 어떤 명분보다 미더운 인간적인 신뢰였다. 차마 말은 못하나마 그가 이끌어만 준다면 그의 가슴에 의지하여 천민들의 세상일지라도 거리낌 없이 걸어들어갈 수 있는 심정이었다. 이때 요란한 발소리가 나며 낯선 사내들이 헐떡이며 달려왔다. 낯선 사내가 아니라 초저녁 달려간 이방과 아버지의 사처에 붙박이로 대령하는 장번사령이었다. 마님께서 오시오. 마님이라는 호칭이 맞지 않는데도 장번사령이 허준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고른답시고 너스레를 쳤다. 허준이 의아한 눈길을 들었다. 가마조차 탈 신분이 못 되는 어머니가 어둡지도 않은 길을 몸종에게 등불을 들려오는 것이었다. 무슨 일로? 허준이 장번사령을 돌아보자 이방이 대답을 가로맡았다. 우리가 여길 다녀가 자초지종 하회를 구하자 두 분께서 긴한 의논을 하신 듯한데 이때나 저때나 돌아오길 기다리다가 이 시각에라도 기어이 뵈러 오시겠다 하기에 모셔왔소. 뵈러 오다니 누굴? 등불 앞세워 다가온 손씨가 의아한 아들에겐 눈길도 없이 조용히 다리를 건너보았다. 생면부지의 처자임에도 그 다리를 보는 손씨의 마음이 설레었다. 비천하게 태어난 그 한을 사귀지 못해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던 아들이었다. 천민으로서의 자신의 신분에 질곡을 느낄 적마다 아들은 글방의 서탁을 걷어차고 뛰쳐나가기 일쑤였고 그런 날 사람 놓아 알아본 아들의 행방은 사위포 퇴기년들의 술집이나 큰나루 색주가의 골방에서 봉수대 그 왈패들과 술에 젖어 쓰러져 있곤 하기 몇 번이던가 하여 그 격하기 쉬운 아들의 심성을 가라앉히고자 일찍부터 사또께 간청하여 아들의 혼처를 수소문도 했었으나 그런 어머니의 배려에 대하여 아들은 술이 깬 후에도 한 번도 탐탁한 얼굴을 보이지 않았었다. 제법 참한 처자가 신부 후보로 나섰어도 끝내 고개를 끄덕이지 않은 건 아들의 옥이었다. 아들의 신분에 걸맞는 처자들이란 뻔했다. 그쪽 또한 버젓한 전실태생일 수가 없었고 그러나 아들에게 허락된 짝은 그런 속에서 찾는 길뿐이었다. 아들이 비록 다른 천것들과 달리 부지런히 글을 익히고 제법 남아의 호연지기를 길러왔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도 종당엔 팽개쳐야 할 것들이 뻔한 이상 아들이 하루빨리 자기도 다른 천것들과 한치도 다를 바 없는 천것임을 자각하고 넓은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고 자신의 신분과 걸맞는 여자와 맺어지길 바랐었다. 더구나 멀잖아. 새 세상을 찾아 멀리 경상도 산음현으로 떠나는 아들이 살아서는 다시 만나기를 기약할 수 없는 생부의 눈앞에 착하고 바지런한 성품을 지닌 아내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인 연후에 남편과 하직하고 싶었다. 하여 떠나기 전 누구를 택할 것이며 또 어떻게 아들을 설득할 것인지 난감하던 차에 아들이 스스로 벌여놓은 이번 일의 전말을 전해 듣자 너무나 놀랍고 기뻐 달려온 손씨였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다이도 마찬가지였다. 정말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허준이란 사내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도 은혜려니와 자기를 대신하여 관아에 오가며 아버지의 죽음을 신고할제. 낯선 토담집에 혼자 남은 다이의 가슴에 오간 건 아버지의 죽음이 어찌 처리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 못지않게 묵묵히 자기를 도와준 허준이란 사내의 미더운 정이었고 혹 그의 행동이 강짜 심한 부인의 귀에 들리는 바 되어 그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까 초조하며 그조차 눈앞에 없고선 이젠 이 세상 어디에도 기댈 수 없다는 외로움이었었다. 거의 손씨가 앞장서다시피 하여 다이와 허준이 토담집 마당에 들어섰을 때 아들을 눈짓으로 말린 후 다이와 함께 손씨는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허준도 어머니의 눈빛과 움직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다. 그리고 허준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결혼 문제로 인해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고 가슴이 뛰었다. 친상을 당한 터에 당장 이런 말을 꺼내미 정녕 예에 어긋나고 당돌한 소청인 줄을 익히 아는 터이긴 합니다만 지금 얘기한 바와 같이 밖에 저 아이와 나 우리 모자의 사정이 더 이상 이 고장에서 차일피일 시일을 지체할 사정이 못됨으로 하는 얘기올시다. 손 씨가 허준의 당면한 여러 사정을 간략하나마 숨김없이 들려준 끝에 완곡한 청혼의 말을 꺼내자 다희는 다소건 이마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허준이란 남자가 스스로 밝힌 그 미천한 신분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실감으로 오지 않았을 뿐 더러 이제 또 눈앞에 보는 생모 또한 행동거지하며 어투가 어느 한 곳 비천한 구석이 없는 사람임에 내심 놀라고 있었다. 아니 그 놀라움보다 더 크게 가슴이 뛰는 것은 한가닥 가슴속에 오가던 의문 허준이란 남자가 미장가전의 어엿한 총각임을 확인한 때문이요. 지난날에 허혼자에게 절연당한 지금 천혜고 하나 진배 없는 자기에게 마치 보이지 않는 운명의 어떤 커다란 손이 주지하는 은혜처럼 느껴졌다. 소녀의 소원은 이 고장 어디에 제 한 몸 의탁할 곳을 구하여 하녀살이라도 하면서 아버님의 탈상까지 산소를 지켜드리는 그 밖의 일은 아직 아무 경황이 없사와. 손 씨가 조용히 끄덕였다. 곱대 어느 한 구석에도 자만심이 없는 자태 못지않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씨가 또한 손을 잡아주고 싶도록 아름다웠다. 다희가 나직이 말을 이었다. 이는 물론 자식으로서의 소녀의 간절한 소망이었고 결코 저를 도와주신 분의 응고를 허술히 알려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소서. 자식으로서 어버이의 산소를 버리고 떠나기를 난들 어찌 권하오리까마는 저 아이가 행한 일들을 새삼 짚어보건대 평소 없던 너무도 절실한 행동이라서 정녕 반상의 격차를 의중에 아니 두신다면 혹 저 아이의 진정이 용납될까 하여 애미로서 대신하여 말씀드리는 것올시다. 손 씨가 자꾸만 망설여지던 대목 서로의 신분에 대해 입을 열자. 그러나 다희의 대답은 조용하고 명료했다. 사람의 귀천은 행실에 가늠하는 것이 없지 신분의 고하에 구애되는 건 아닌 줄 아옵니다. 하오면 아버지의 시묘가 끝나면 저 아이를 맞아줄 수 있사올지. 다희의 작고 하얀 손이 꼭 마주진 채 한창 말없다가 시선을 들었다. 숙였을 때 보이지 않았으나 눈물이 비치고 있었다. 소녀 또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가련한 처지이옵니다. 지닌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몸이오나 남자 되는 분의 부모와 집안이 허락하시는 인연이면 탈상을 마친 후 감히 권하시는 바를 따를까 하옵니다. 손 씨가 다희의 손을 잡았다. 고맙소 그러리다. 저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꼭 허락을 받아오리다. 친상을 당한 노심초사로 인해 해석하니 빗기라곤 비치지 못하던 다희의 양볼에 처음으로 한가닥 홍조가 어리며 다소곳 아미를 숙였다. 부만이 세오는 새벽 하늘을 향해 방 안의 정경을 알지 못하는 허준의 목젖이 또 한 번 오르내렸다. 그때 어머니가 방에서 나왔고 등불을 들려 데려왔던 몸종에게 토담집에 남아 다희를 시중들 것을 일렀고 아들에게는 서둘러 돌아가기를 권했다. 아들이 영문도 결과도 모두 알고 싶었으나 어머니는 부드러운 눈빛을 한번 보냈을 뿐 더 이상 아무 언질도 주지 않았다. 허준은 어머니를 따라 나온 다희의 눈길이 자신에게서 한참 머물렀다가 시선이 향해 가자 다희의 귓불이 빨갛게 물드는 걸 얼핏 본 듯했다. 허준이 방 안에서 어머니가 다희와 주고받은 얘기를 들은 것은 읍내로 돌아오는 장천 구름다리에서였다. 내 천한 신분을 밝혔는데도 용납을 하더이까? 같은 말을 거품 묻는 허준의 안색이 딴데 없이 빛났다. 한전골에서 돌아온 그들 모자가 다희에게 다녀온 자초지종을 아뢰려 장번사령시켜 사또의 심기를 살펴주길 부탁했으나 이른 새벽부터 닥친 외부의 손님으로 인해 좀처럼 여가가 나지 않는다는 전갈이 두어 번 전해졌고 거의 해가 중천이 되었을 때 허륜이 직접 건너왔다. 그리고 손 씨로부터 다희와의 사이에 오간 얘기를 묵묵히 들은 후 그 첫마디를
허준을 향해 꺼냈다. 한양으로부터 사람이 찾아왔다. 찾는 사람은 바로 그 부녀일시 분명해. 한양에서 부녀를 찾아온 사람이라면 어떤 관계의 사람이온지? 긴장한 아버지를 의아해하며 허준이 오히려 반기는 투로 물었다. 낭자의 말로는 이미 한양에도 어디에도 자기들을 찾아올 법한 사람이 없다 들었습니다만. 죽은 이가 죄인으로 몰리기 전에 그 낭자에겐 이미 정혼한 사람이 있었어. 정혼한 사람. 정혼이라 했사오니까. 손 씨가 물었다. 소상히 얘기하려 않는다마는 아무래도 관련이 있다 싶어 물어보니 낭자의 집안이 죄로 몰리자 남자의 집안에서 여자의 집으로 1차 파혼을 통지했다 하나 그 집안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젊은이는 그 낭자를 잊지 못하여 북청으로 찾아 나섰다가 어찌어찌 수소문하여 다시 또 의주까지 와서 다시 부녀의 행색을 탐문한 끝에 부녀가 이 용천지경으로 향했다는 얘기를 연도 주막거리에서 주워 듣고 나타난 게 틀림없다. 허준이 숨을 삼켰다. 입이 떼지지 않는 손 씨가 그 아들의 손을 더듬어 잡았다. 하여 아직 죄인의 죽음에 대한 문건은 꾸미기 전이라 난 알지 못하는 일로 대꾸도 했다만 또 사사로이 찾는 일이니 일일이 내가 나서서 대답할 거리는 아니나. 사또. 아버님. 이미 파혼한 처지요. 그 낭자 또한 너의 모자에게 그런 언약을 한 바라면 하나도 겁낼 일은 아니로되 천리길 멀다 않고 찾아 나선 그 사람에게도 당연히 할 말이 있으리라. 하오나 파혼한 처지면 장차 혼사의 향방은 낭자의 의향이 있지 아니하오니까. 말은 그러할지나 세상의 귀천이 엄연한 터에 너희가 혼인한다 함은 세상의 이목을 속이는 일이요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니 어찌 문제가 없다 하리. 아버님, 하오면 소자는 어찌하오니까. 헤어지겠느냐? 못하옵니다. 결코. 무엄하게 아비의 말허리를 끊는 아들을 지그시 보던 생부가 말을 뱉었다. 죽은 이는 고지 곧대로 위에 알리면 될 것이요. 그 딸의 행방까지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 단 무엇이오니까? 헤어질 수 없는 사람이거든 하루속히 데리고 이 고장을 떠나는 길뿐. 낭자는 3년 심효를 마치고 떠난다 하옵니다. 3년은커녕 사흘도 늦어. 허준이 결의에 찬 눈빛을 들었다. 소자가 설득하여 해 안으로 떠나겠습니다. 해 안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손 씨가 아들을 돌아보았다. 하오니 전일 마련해 주시마. 하오신 산음 형감께 보일 서차를 하나 꾸며 주옵소서. 생부가 20여 년 인연이 있었던 그 모자를 지그시 건너보았다. 그리고 이윽고 끄덕였다. 허락이었다. 아니, 부자의 영이별이었다. 산소의 위치는 그런대로 잘 잡은 듯했다. 수일 전 이루어 놓은 봉분 주위에 거의 뼘가웃이나 쌓였던 눈들이 그동안의 햇살에 녹아 잡초의 순들이 듬성듬성 내비치고 있었고 마른 떼장으로 덮은 봉분의 응달에만 새벽녘 잠시 날린 쌀랑눈들이 10개 덮여 있었다. 죽어서 장이 된 그 초라한 봉분을 향해 허준이 마지막 절을 드렸다. 그 곁에서 다이가 함께 아버지께 이별의 긴 절을 올렸다. 동력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으나 밤새 못다 운 부엉이 놈이 아직 부엉부엉 울고 있었고 그 메마른 소리가 산속의 냉랭한 공기를 한층 더 느끼게 했다. 상황이 급했던 만큼 서로 맹세 하나로 남편과 아내가 된 두 사람이었다. 허준이 아직 신방도 치르지 않은 그 아내의 손을 잡았다. 수없이 눈물을 닦아내던 그녀의 옷고름은 새벽 냉기 속에서 서걱거리도록 얼어 있었고 그 옷고름을 또 한 번 얼굴로 가져가다가 산소 앞에 주저앉을 듯 휘청거리는 다희를 허준이 부축하며 그녀의 여린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서로 열을 앓는 아이처럼 뜨거웠다. 이불짐도 지울 겸 원행을 하는 모자에게 아버지가 딸려보낸 장번사령이 기물도 생략하고 산소 앞에 버려놓은 마른 음식들을 주섬주섬 쌌다. 그것들은 일행이 가다가 주막을 못 만나는 사이사이 허기를 때울 떡과 생선포, 강요 따위였다. 이만큼 조용히 물러서 있던 남바위를 쓴 손씨가 다가와 다이가 벗어놓은 장옷을 집어 며느리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남행을 하는 데는 여러 길이 있으나 역시 영로가 뚫린 철산, 평양으로 뻗은 큰 길이 보행에 편했다. 애초 허준이 내심에 작정한 노정은 육로였다. 그건 용천을 탈출한다는 당장의 국리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갑자기 부부가 된 다희와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고 또 다희를 찾아온 김상기의 일행도 필시 택할 해로를 뒤따라간다는 것이 왠지 내키지 않아서였다. 그러나 천수백리나 되는 경상도 산음까지의 먼 길을 신혼의 며느리가 행보할 것이 가엾게 느껴졌던지 살아서 다시 만날 기약 없는 그들 모자에게 이별의 정이 쓰렸던지 하직 인사를 할 때까지도 무견히 눈을 감고 고개만 끄덕이던 아버지가 그들 부부가 산소에 오른 사이 가마 두 채를 뒤딸려 보내며 서차를 동봉해 왔다. 내용인즉 갑자기 생각난 것이라며 마침 오늘 서북에 물산을 싣고 한양의 삼계로 향하는 장사배가 출항하니 그 편을 이용토록 손을 써주마는 것과 그 삼계에 당도하여 수소문하면 서해와 남해를 돌아 경상도 고성으로 왕래하는 세곡선이 있을 것이요. 세곡선을 부리는 선군들이란 그 오가는 길에 을의 선객을 모아 술값 따위 마련해 쓰는 무리라. 그들을 찾아 편의를 도모하라는 지난날의 숙은 군관다운 지식을 자상히 적고 그 배가 닿을 고성과 너희가 찾아갈 산음현이 지오지간이노라며 글을 맺고 있었다. 온통 붉게 물든 서해바다 저쪽으로 용천의 산하가 멀어져 갔다.